중국 반도체가 완전히 끝났다. 지금 유럽 반도체 전략 연구소장의 한마디에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중단해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에 대한 30조 원 규모의 핵심 소재 공급을 중단하면서 SMIC와 CXMT 등 중국 대형 반도체 기업이 3개월 만에 생산 중단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국, 고작 부품이나 만드는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미국 전략안보센터 기술위원장 에단 브리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소재 시장 1위를 차지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미 5년 전부터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역전극을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알렉세이 로마노프입니다. 유럽 반도체 전략 연구소에서 동아시아 공급망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파리 외곽에 위치한 저희 연구소 17층, 제 사무실 모니터에는 일본의 월별 반도체 소재 수출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아침 8시 반, 저는 루틴처럼 숫자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손에 든 커피잔이 살짝 기울어졌어요. 지난 석 달간 일본의 대중국 포토레지스트 수출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거든요. 1월부터 3월까지 마치 계단을 내려가듯이 일정한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30% 이상 떨어진 그래프를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반도체 업계에서 15년을 일해온 제가 아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칩 제조의 핵심 소재예요.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그려넣는 감광액이거든요. 이게 끊어지면 아무리 최첨단 장비가 있어도 반도체를 만들 수 없죠. 마치 쌀이 없으면 밥을 못 짓는 것처럼요. 더 섬뜩한 건 이런 변화가 보통 정치적 결정을 동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유시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탑 꼭대기에서 깜빡이는 항공등이 마치 경고 신호 같았어요. 주변 동료들은 여전히 각자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저만은 이 작은 숫자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최근 생산 현황을 확인했어요. SMIC, CXMT, 화홍 반도체. 이 회사들이 일본산 포토레지스트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공급이 계속 줄어든다면 이들의 최첨단 공정 라인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겁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키보드 위를 맴돌았어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실이 끊어지면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특히 포토레지스트처럼 대체재가 제한적인 핵심 소재는 더욱 그래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희 같은 분석가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거든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려는 찰나 말이에요. 마치 지진 전에 동물들이 먼저 불안해하듯이 데이터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 뒤에는 항상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어요. 일본이 중국을 향해 기술적 압박을 가하려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무역 조정이 아니라 기술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게임의 시작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일본 경제산업성 자문관 미나로부터 암호화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미나와의 암호화된 화상통화가 연결되는 순간 제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알렉세이, 당신이 보고 있는 그 데이터가 맞아요. 미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어요.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사태의 심각성이 다가왔거든요. 언제부터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내부 논의가 시작됐어요. 미국의 압박도 있었고 우리 자체적인 안보 고려 사항도 있었죠. 미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알렉세이,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몇 개월 내에 더 큰 변화가 올 거예요.
화면 속 미나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포토레지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소재들도 영향을 받을 예정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중국이 의존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본산 소재가 타깃이에요. 제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치명타가 될 수 있었어요. 특히 7나노미터 이하 공정에서는 일본 소재의 대체제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나, 일본 내부 반응은 어때요? 자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텐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소재 기업들도 매출 감소를 감수해야 해요.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화면 너머로 미나가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도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알렉세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나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 빈자리를 채우는 쪽이 새로운 중심이 돼요.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그 공간을 차지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번개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미나가 단순히 일본의 대중 압박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 갈등 속에서 제3의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직접적인 답변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분석가니까 스스로 판단하세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번 변화는 동아시아 전체 기술 지형을 바꿀 거예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균형이 무너지면 새로운 중심이 등장한다. 과연 한국이 그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반도체 소재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일본산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일하는 분석가 장웨이 첸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장웨이 첸의 메시지를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평소 신중하고 차분한 그가 이렇게 급하게 연락을 해온 적은 없었거든요. 알렉세이, 지금 당장 안전한 채널로 통화할 수 있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0분 후, 저희는 암호화된 음성통화로 연결됐습니다. 장웨이 첸의 목소리에서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연락해서. 하지만 당신이 일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현장 상황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인가요? SMIC가 벌써 문제를 겪고 있어요. 장웨이 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주부터 7나노미터 공정 라인에서 포토레지스트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일시적인 공급 지연으로 생각했는데 일본 쪽에서 물량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SMIC는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이에요. 여기서 생산 차질이 생긴다는 건 중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었거든요. CXMT는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더 심각해요. 장웨이 첸의 목소리가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메모리 제조에 필요한 극자 외선 포토레지스트가 이미 바닥나가고 있어요. 지금 재고로는 한두 달 정도밖에 못 버틸 것 같아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이 자립하려고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분야였는데 핵심 소재 공급이 끊어진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장웨이 첸이 이어갔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ASML 장비 유지 보수에서도 철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정확한 확인은 어렵지만 현장 엔지니어들이 하나둘씩 빠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ASML의 EUV 장비는 극도로 정교해서 일본 부품업체들의 지속적인 기술 지원 없이는 제대로 가동하기 어려워요. 장비가 멈추면 아무리 소재가 있어도 소용없죠.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무도 말 안 해요. 하지만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불안감이 퍼지고 있어요. 장웨이 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몇몇 팀장들은 벌써 대체 공급업체를 찾고 있고 어떤 프로젝트들은 일정을 연기하고 있어요. 저는 책상 위의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일본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빨간 화살표들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했어요.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에서 중요한 혈관이 막히고 있는 거였죠. 장웨이첸, 중국 정부 차원의 대응책은 없나요? 물론 있죠. 국산화 프로젝트를 더 속도내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단기간에 일본 수준의 소재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특히 EUV용 포토레지스트 같은 초정밀 소재는 더욱 그렇고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의 압박으로 중국 반도체 생태계가 실제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인가? 미나의 말처럼 균형이 무너지면 새로운 중심이 등장한다면 그 중심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그때 모니터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어요. 미국 전략안보센터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 링크를 클릭하자마자 화면에 미국 전략안보센터 브리핑룸이 나타났습니다. 단상 앞에 선 사람은 에단 브리지, NSC의 기술정책 담당 위원이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은 발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리지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어요. 일본의 결단은 올바른 방향이며 이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할 때입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이건 단순한 상황 분석이 아니라 정책적 선언이었거든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브리지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미국 중심의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해요. 한국과 유럽의 파트너들이 이 역사적 기회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브리지는 지금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편에 서서 중국과의 기술 교류를 차단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압박을 감수하든지.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만약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브리지의 표정이 더욱 경직됐어요. 기술 안보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말의 함의가 무엇인지 제게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였거든요.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계속한다면 한국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특히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브리지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동맹국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처음에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됐지만 이제 미국까지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번진 거예요. 휴대폰을 들고 최근 한국 정부 발표들을 검색해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와대. 각 부처에서 나온 성명서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묘한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즉각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기술 주권과 다변화된 협력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지우 산업부 차관의 최근 발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국가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균형 잡힌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 순간 제 뇌리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한다면, 만약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의 공백을 독자적으로 메우려고 한다면, 그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라는 기존 삼각구도에서 한국이라는 네 번째 변수가 등장하는 거죠. 과연 한국에게 그런 배짱과 실력이 있을까요? 미국의 거대한 압박 앞에서 독자 노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지우 차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속보가 떴어요. 한지우 차관의 긴급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 선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한층 단단해 보였어요. 최근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여러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한 차관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대한민국은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우리 고유의 기술 주권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이는 사실상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선언이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반도체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한 차관이 준비된 자료를 들어보였어요. 동진세미캠의 EUV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제품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고 솔브레인의 고순도 불화수소는 이미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양산 적용되고 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였거든요. 더 나아가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상호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 차관의 다음 말에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기술은 특정 국가가 독점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완전히 미국의 기대와 반대되는 메시지였어요. 한국이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였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그렇다면 미국의 제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 차관이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하위 파트너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독립된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실력과 준비가 있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눈빛에서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는 한국이 기술 패권 경쟁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화학 소재, 세라믹 부품, 심지어 일부 반도체 장비까지 독자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한 차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기술이 단순히 기존 제품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앞선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분석한 모든 데이터들이 머릿속에서 새로운 퍼즐로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이 중국을 압박하고 미국이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중국이 대체제를 찾고 있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미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새로운 중심이 등장한다. 과연 한국이 그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미중일이라는 거대한 삼각구도에서 한국이라는 네 번째 축이 진정, 독립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의심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배짱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제가 단순히 관찰자로 머물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을 제대로 기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실제 역량을 직접 확인해 봐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해야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서울 김포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한국의 에너지가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평소 유럽의 차분한 분위기에 익숙했던 제게 한국의 역동적인 기운은 새롭게 느껴졌어요. 택시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곳곳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사옥이 즐비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원익IPS. 이름만 들어봤던 소재 부품 기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진세미캠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마스크와 방진복으로 완전 무장한 채 클린룸에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저희 EUV 포토레지스트는 이미 대만 TSMC에서도 양산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안내해준 연구개발팀장 김 박사의 설명에 제 눈이 커졌어요. 일본 시네츠 화학의 제품과 성능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몇몇 지표에서는 저희가 더 우수하죠. 실제로 보여준 테스트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상도, 감도, 에칭 저항성. 모든 핵심 성능에서 일본 제품과 대등하거나 더 나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019년부터였어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기술 독립이 필수라는 걸 일찍 깨달았죠. 다음 날 방문한 솔브레인은 더욱 놀라워요. 이곳에서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품질이 일본 모리타 화학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든 라인에 공급되고 있어요. 생산기술 담당 이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최근 중국 기업들로부터 주문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에서요? 네, SMIC와 CXMT에서 정식 공급업체 등록을 요청했어요. 일본산 대체재가 절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장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글로벌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세 번째 날에는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한 선임 연구원은 더욱 놀라운 얘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저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본 의존도를 줄여왔어요.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국산 비율이 70%를 넘어섰고 불화수소는 거의 100% 국산화했죠. 그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실제로는 큰 타격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됐어요. 연구원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이 중국 공급을 끊으면서 생긴 공백을 우리 국산 소재 기업들이 빠르게 메우고 있거든요. 마지막 날 방문한 곳은 서울 강남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 지점이었어요. 여기서 만난 애널리스트 로라 퀸은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소재 부품 기업들의 주가가 지난 석 달간 평균 40% 상승했어요. 로라가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이 급상승하고 있죠. 동진세미캠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0% 늘었어요. 해외 투자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동아시아 반도체 안정축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로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도 기술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예요. 서울에서의 닷새간을 마무리하며 저는 완전히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중일 갈등의 수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준비를 통해 스스로 새로운 게임의 중심축이 될 역량을 갖춘 거였어요. 미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새로운 중심이 등장한다. 이제 그 새로운 중심이 한국이라는 걸 직접 확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이런 부상을 가만히 지켜볼까요? 그들도 분명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긴급 뉴스가 떴어요. 미나와 장웨이첸이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알림이 휴대폰에 나타났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하니 미나와 장웨이첸으로부터 각각 긴급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연락을 해온다는 건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였습니다. 먼저 미나와 화상통화를 연결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는 그녀의 표정에서 심각한 우려가 느껴졌습니다. 알렉세이,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정부가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포토레지스트뿐만 아니라 ASML 장비 유지보수 지원까지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ASML 장비 지원 중단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치명타가 될 수 있었거든요. 미나, 일본 산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그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미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장은 정부 정책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요. 특히 중소부품업체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정확해요. 미나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더 문제는 우리가 비운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렉세이, 당신이 한국에서 확인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이 순간 미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정책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하고 있었던 거죠. 미나, 솔직히 말해주세요. 일본이 얻는 게 뭔가요? 단기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 이익이 전혀 없죠. 오히려 우리 기업들만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통화를 마친 후 바로 장웨이 첸과 연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알렉세이, 상황이 심각해요. 장웨이 첸이 급히 말했습니다. SMIC에서 일부 라인 가동을 중단했어요. 포토레지스트 재고가 바닥났거든요. CXMT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차원의 대응은 없나요? 물론 있죠. 하지만 장웨이 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EUV급 포토레지스트는 당분간 자체 생산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현실적으로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장웨이 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이미 SMIC 구매팀에서 동진세미캠과 접촉했어요. 솔브레인과도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이 공급을 중단하자 중국이 자연스럽게 한국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장웨이 첸, 중국 내부 반응은 어때요? 한국 기술에 대해서 말이에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장웨이 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테스트 결과를 보고는 모두 놀랐어요. 품질이 일본 제품과 거의 동등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더 나았어요. 가격은 어떤가요? 그게 더 놀라운 부분이에요. 일본 제품보다 15% 정도 저렴해요. 품질은 비슷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있으니까. 사실 일본 공급이 정상화되더라도 한국 제품을 계속 쓸 이유가 충분해요. 장웨이 첸의 마지막 말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일시적 대체제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였죠. 한국 기술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장웨이 첸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의존도를 영구적으로 줄이려는 거죠. 두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일본이 주도하던 동아시아 반도체 소재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한국에게 내어주고 있었어요. 중국은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미나와 장웨이 첸 두 사람 모두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국의 정책이나 상황보다 한국의 대안을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틈새를 메우는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한국의 급속한 부상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특히 미국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CNN 속보 알림이 떴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또 한 번 급등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증권시장 개장과 함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진세미캠 주가가 전날 대비 12% 급등으로 시작했고 솔브레인은 15%, 원익 IPS는 무려 18%나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테마주 상승이 아니에요.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증권사 애널리스트 박 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중국발 주문이 폭증하고 있어요. 실제로 확인해본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4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어요. 특히 대중국 수출은 80% 이상 급증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동진세미캠이에요. 박 대리가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의 60%가 국내였는데 이제 해외 비중이 70%를 넘어섰어요. 대부분이 중국 주문이죠. 점심시간에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로라 퀸은 더욱 구체적인 글로벌 관점을 제시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한국 반도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로라가 태블릿으로 해외 언론 보도들을 보여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허브라고 평가했고 블룸버그는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냈어요. 해외 투자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실제 기업들을 방문해서 기술력을 확인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로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유럽 연기금들이 한국 반도체 소재주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어요. 독일의 한 기금은 한국을 기술 중립국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오후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요즘 저희에게 한국 반도체 소재 스타트업 투자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벤처 캐피털 대표 김상무가 말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오는 문의가 많아요. 한국 기술의 독립성과 혁신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어떤 분야가 가장 주목받나요? 차세대 포토레지스트, 극자외선 마스크 소재, 고순도 세정액.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김상무의 눈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더 나은 성능을 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녁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소재 기업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에서는 중국 주문 물량을 처리하느라 야근이 일상이 됐다고 했어요. 사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공장장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국내 시장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주문이 밀려 들어와서 생산 설비를 2배로 늘려야 했어요. 품질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처음엔 저희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중국 고객사들이 직접 테스트한 결과를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SMIC에서는 저희 제품이 일본 제품보다 수율이 3% 높다고 평가했어요. 가격은 더 저렴하면서 성능은 더 좋으니까 당연히 선택받을 수밖에 없죠. 마지막 날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반도체 대전을 관람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한국 소재 부품 기업들의 부스가 가득했고 중국 바이어들로 북적거렸어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전시회 주최 측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작년에는 대부분 국내 관람객이었는데 올해는 해외 바이어가 60%를 차지해요.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동진 세미캠 부스 앞에는 중국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솔브레인 부스에서는 베트남 팹리스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서명식이 한창이었고요. 가장 놀라운 건 중동 지역에서의 문의예요. 한 참가업체 관계자가 귀띔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도 반도체 소재 공급업체로 한국 기업들을 검토하고 있어요. 기술 중립성과 안정적 공급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시회를 둘러보며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역동적인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일본 기업들이 비운 자리를 메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 생태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반격은 소리 없이 그러나 압도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으로 품질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중립적 입장으로 신뢰를 쌓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를 기존 패권국들이 가만히 지켜볼까요? 특히 미국의 움직임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워싱턴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다는 속보가 떴어요. 워싱턴 DC에서 열린 에단 브리지의 긴급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순간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최근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미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브리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일부 국가들이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브리지가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하는지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동맹국들이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브리지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 글로벌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한국 관련 ADR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ADR은 8%, SK하이닉스는 10%나 떨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들을 엔터티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요. 브리지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즉각 반응했어요. 한국거래소가 오후 1시에 재개장하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15%, 솔브레인은 12% 급락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알렉세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로라 퀸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표면적으로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경계한다는 건 한국의 기술력과 영향력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 한국이 정말 미미한 존재라면 미국이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견제에 나선 거죠. 실제로 몇 시간 후 흥미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의 일방적인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기술 주권과 선택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한지우 차관의 재반박이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이는 미국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럽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어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기술 협력에서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녁 무렵 미나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어요. 알렉세이,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 이후 오히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저희 기업들 중에서도 한국과 협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요? 일본 기업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있는 동안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미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 우회적으로라도 중국 시장에 접근하려고 해요. 장웨이 첸으로부터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저희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장웨이 첸이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전략적 파트너십 수준으로 격상시킬 계획이라고 해요. 밤늦게 시장 마감 후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더욱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어요. 비록 주가는 하락했지만 실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주문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미국의 압박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어요. 로라가 분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주식을 팔고 있지만 실제 수요자들은 대안이 없어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의 압박은 겉보기에는 한국에게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필수 불가결한 지위를 전 세계에 공인해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우려도 생겼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과연 한국이 이 거대한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동시에 추가 조치를 발표한다는 속보가 떴어요. 미국의 압박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일본과 중국에서 동시에 새로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치 한국을 향한 포위망을 좁히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먼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술의 제3국 이전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술을 활용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국을 겨냥한 조치예요. 미나가 화상통화에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부 내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어요. 상무부에서는 자국 반도체 기업들의 해외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자립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는 신호였어요. 솔직히 정부에서도 우려하고 있어요. 장웨이 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너무 의존적이 되는 것도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체 기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서울의 분위기도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만남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이런 압박은 예상했어요. 한지우 차관과의 오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구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생태계를 이미 구축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인가요? 첫째, 핵심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했어요. 한 차관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둘째,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고요. 셋째, 우리만의 독자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했어요.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니 한 차관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화성의 한 소재 기업 공장에서는 24시간 풀가동으로도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압박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주문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공장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신흥 반도체 국가들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유럽의 반응이었어요. 독일 인피니언과 네덜란드 NXP 같은 유럽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예요. 파리에서 온 투자자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미국처럼 일방적이지도 않고 중국처럼 불투명하지도 않고 일본처럼 폐쇄적이지도 않거든요. 기술력은 뛰어나면서도 협력에는 개방적이죠. 더욱 놀라운 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PIF에서 한국 반도체 소재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UAE에서는 한국과 합작으로 반도체 소재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한국이 기술 중립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아요. 두바이에서 온 펀드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을 종합해보니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미국, 일본,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수록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었던 거예요. 압박이 심해질수록 우리의 독립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가 분석했습니다. 세계가 분열될수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의 필요성이 커지거든요. 저녁에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더욱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기술 안전지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도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독자적 생태계는 예상보다 훨씬 탄탄했어요. 포토레지스트부터 세정제, 마스크, 타겟 소재까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거의 모든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립된 기술 생태계를 완성했어요. 한 대기업 연구소장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압박을 가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압박받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새로운 우려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압박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정말 큰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한국이 이 모든 압박을 견뎌내고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만한 소식이 터져나왔어요. 그날 오전 뉴욕 시장이 열리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이 각각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규제, 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한 거예요. 미국은 한국 반도체 소재 기업 5곳을 주의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고, 일본은 기술 라이센스 재검토를 시작했어요. 중국은 자국 기업들에게 해외 의존도를 즉시 30%까지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압박이에요. 로라 퀸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한국 관련 모든 종목이 폭락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 증시는 개장과 함께 사이드카가 발동됐어요. 동진세미캠은 하한가, 솔브레인은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해외 고객사들이 주문을 일시 중단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SMIC에서 신규 계약을 보류한다고 통보했어요.
한 소재업체 영업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어요. 라이센스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기술 지원을 중단한다는 통보가 여러 한국 기업에 전달됐습니다. 한지우 차관의 표정도 처음으로 무거워졌어요.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독자 노선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블룸버그는 기술 패권 경쟁의 새로운 희생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일부 대기업들은 정부의 현실적인 선택을 촉구했고, 정치권에서도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고립을 감수하면서까지 독자 노선을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든다는 한 경제단체 회장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어요. 저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분위기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반도체 관련 기업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솔직히 불안해요. 한 소재업체 연구원이 털어놓았습니다. 전 세계가 등을 돌리는데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 가족들도 걱정하고 있어요. 밤늦게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지난 며칠간 확신했던 한국의 부상이 정말 현실적인 시나리오였을까? 아니면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봤던 걸까? 한국이 기술 독립을 이뤘다고 해도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 미중일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국이라는 작은 배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새벽 2시쯤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새벽에 도착한 메시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김 박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긴급히 확인해봐야 할 데이터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만난 김 박사는 예상과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침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분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김 박사가 두꺼운 자료집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요. 첫 번째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록 기존 고객사들이 주문을 일시 중단했지만 동시에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장기 계약 문의가 급증하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 인피니언에서는 오히려 계약 물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제안했어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 NXP, 프랑스 STM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압박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해요. 두 번째 자료는 더욱 놀라웠어요.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신흥 반도체 제조국들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정하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미중 갈등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김 박사가 지도를 펼치며 보여줬습니다. 기술 중립을 지키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세 번째 자료는 가장 의미심장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미 확보한 독점 기술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EUV 마스크 블랭크는 이제 우리가 세계 유일의 대체재 공급업체가 됐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일본 호야의 독점을 깨뜨린 거죠. 차세대 고순도 불화수소도 우리 기술이 일본을 앞섰고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던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표면적인 압박과 달리 한국의 중장기 수요 기반은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의 위기는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에요. 김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우리의 독보적 지위가 더욱 분명해졌어요. 대체재가 없으니까 결국 모두가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후에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은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어요. 실제로는 중국 기업들이 비공식 채널로 계속 주문을 넣고 있어요.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부 눈치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제3국 법인을 통해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으로는 기술 지원을 중단했지만 실제로는 우회 방법을 찾고 있어요. 다른 업계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녁 무렵 한강에서 산책하며 저는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절망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착시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한국은 이미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단기적인 정치적 압박으로는 이 구조적 변화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위기가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압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 기술력, 어느 진영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 그리고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개방성.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나와 장웨이첸이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미나와 장웨이첸의 메시지는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각자의 정부에서 한국과의 현실적 협력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암호화된 3자 화상회의로 연결됐습니다. 미나의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장웨이첸의 목소리에서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알렉세이, 이번 사태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없이는 중국 시장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부 내에서도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웨이첸이 이어갔습니다. 자체 기술 개발에 아무리 투자해도 단기간에 한국 수준을 따라잡기는 어려워요. 결국 협력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에요. 저는 이 순간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지난 며칠간의 위기가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을 극대화시킨 거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원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3자 협력 체계를 만들고 싶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기초기술, 한국의 응용기술, 중국의 시장을 결합하는 거죠. 미국 압박을 우회하면서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요.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요. 장웨이첸이 덧붙였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한국만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날 오후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어요.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라 새로운 동아시아 반도체 질서를 설계하는 코디네이터가 된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아시아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핵심은 한국을 허브로 하는 상호 보완적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기초 소재와 정밀 가공 기술을, 한국은 응용 기술과 양산 역량을, 중국은 시장과 대량 생산을 담당하는 거예요. 한지우 차관과의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미국 견제는 어떻게 피할 건가요? 제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모든 거래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한 차관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모두 한국을 경유하고 한국 기술과 결합돼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도 함부로 제재하기 어려워요. 이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저는 며칠간 서울, 도쿄, 베이징을 오가며 각국 관계자들과 만났어요. 놀랍게도 모든 당사자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모두가 한국의 중재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관료가 말했습니다. 미국 압박이 강해질수록 한국의 가치는 더욱 커져요. 도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유럽 반도체 전략연구소에서 동아시아 반도체 신질서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이 보고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공급망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이런 것이었어요. 기존의 미중 대립 구도에서 한국이 제3의 축으로 등장하면서 동아시아 기술 생태계가 보다 안정적이고 다원화된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설계자이자 새로운 협력 체계의 조정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국제 반도체 협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협력 체계를 논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네바 국제 반도체 협회 본부에서 열린 긴급 총회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그리고 한국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발표 순서가 되어 연단에 선 순간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데이터 변화에서 시작된 관찰이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새로운 질서 제안으로 발전한 거였어요.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의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닙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전환점입니다. 발표 자료에는 지난 반년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일본의 수출 축소로 시작된 변화, 중국의 대응과 한계, 미국의 압박,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독립적 기술력과 중재 역할.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 기술 생태계의 핵심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당사자와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에단 브리지조차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을 허브로 하는 기술 중립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기술 이전과 공급망이 모두 한국을 경유하되 각국의 강점을 살린 역할 분담을 통해 윈윈 구조를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미국 대표에게서 나왔어요. 미국의 기술 안보 우려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한국이 모든 기술 이전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민감한 기술의 중국 유출을 차단하면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은 촉진하는 거죠. 중국 대표도 손을 들었어요. 중국의 기술 자립 목표와 상충하지 않나요? 오히려 자립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기술을 더 빨리 습득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피할 수 있거든요. 일본 대표의 질문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중국 시장 접근권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한국을 통한 우회 협력으로 미국 제재를 피하면서도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예상외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각국 대표들이 연달아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제안입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유럽도 이런 협력 모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덜란드 ASML 대표가 덧붙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에단 브리지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중재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미국도 건설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한지우 차관이 발언했어요. 대한민국은 이 새로운 협력 체계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술 중립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와 협력하겠어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국가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후속 협의를 요청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세계는 정말로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압박과 위기를 넘어서 결국 한국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역사적 변화의 마지막 기록을 남겨야 했어요. 제네바에서의 회의가 끝난 지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새로운 협력 체계의 실행을 돕는 조정관으로서 말이에요. 63빌딩이 내려다 보이는 한강뷰 호텔 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국의 밤 산업지구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들 사이로 반도체 기업들의 사옥들이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지난 8개월을 돌이켜보니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였어요. 일본의 작은 수출 조정에서 시작된 관찰이 결국 전 세계 반도체 질서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을 기록하게 된 거였습니다. 동아시아 반도체 신질서 한국 중심 협력 모델의 성공적 안착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어요. 한국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한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미중일 3강 구도에 끼인 작은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새로운 질서의 중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각국에서 온 메시지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미나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협력 확대 소식을, 장웨이체는 중국의 추가 투자 계획을 전해왔어요. 심지어 에단 브리지도 한국 모델의 성공을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건 새로운 질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을 허브로 하는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재진출했고 중국은 필요한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으며 미국도 기술 유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기술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어요. 국제사회에서도 기술 중재국이라는 독특한 위상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저는 이 여정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전환을 이끌어낸다는 교훈, 그리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어서 새로운 룰의 중심이 된 거였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반격이었죠.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짐을 챙기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파리로 돌아가지만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될 거예요. 새로운 질서의 증인이자 설계자로서 말이에요.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들 속에서 세계를 바꾼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했어요. 세계는 변했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행운아가 되었어요.